보통 우리가 주식시장을 이야기할 때 종력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곤 하잖아요. 자산 가격이 막 끝없이 오를 수는 없고 일정 궤도에 도달하면 반드시 시장의 펀더멘털이라는 중력에 이끌려서 다시 내려올 거라는 뭐랄까 일종의 합의된 믿음 같은 거 말이죠. 네네, 그렇죠. 보통은 그 법칙이 통하니까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데이터들을 보면요. 그 중력의 법칙이 완전히 깨져버린 진짜 낯선 행성의 지형도를 보는 것 같습니다. S&P 500이 7,100을 넘어섰고요. 나스닥은 24,000선이라는 미지의 영역에 진입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코스피조차 6,400선에 안착해 있거든요. 정말 어질어질한 숫자들의 연속이죠. 맞아요. 지적 호기심이 넘치는 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경이롭고도 무서운 숫자들로 가득한 2026년 4월 27일자 글로벌 시황 브리핑 자료를 깊숙이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보죠. 네, 오늘 다룰 내용이 참 많습니다. 단순히 지수가 올랐다는 표면적인 환호를 넘어서요. 이 거대한 자본의 이동이 지금 당장 비즈니스 미팅을 준비하시거나 개인적인 포트폴리오 방향을 고민하는 여러분께 어떤 결정적 단서를 제공할 수 있는지 찾아내는 게 오늘 우리의 미션입니다. 사실 지수가 역사적 고점을 경신했다는 뉴스는 정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거든요. 아, 빙산의 일각이요. 네, 진가 유의미한 정보는 그 화려한 랠리의 수면 아래서 거대 자본들이 어디로, 어떻게, 그리고 대체 왜 이동하고 있는지를 추적하는 데서 나옵니다. 오늘 브리핑 자료를 보면 시장 참여자들이 이 극도의 낙관론 속에서 얼마나 차갑고 또 냉정한 해칭 전략을 동시에 구사하고 있는지가 아주 명확히 보입니다. 와, 차갑고 냉정하다. 그럼 가장 직관적인 모순부터 짚어보죠. 지금 글로벌 증시는 말 그대로 축제잖아요. 엔비디아는 시가총액 5조 달러를 다시 탈환하면서 막 AI 랠리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고 있고요. 그렇죠. 유럽의 덱스나 일본의 니케이도 동반으로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으니까요. 덱스는 24,998, 니케이는 56,734선이죠. 한국 코스피 역시 6,475포인트를 기록 중인데 심지어 골드만삭스는 여기서 샴페인을 더 터트리더라고요. 코스피 7,000도 보수적이다, 8,000까지 간다 이러면서요. 아주 강력한 낙관론을 펼쳤죠. 근데 여기서 모순이 발생합니다.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 이른바 개미들의 움직임은 완전히 딴판이거든요. 이 엄청난 반등장에서 무려 14조 7천억 원의 순매도하고 있어요. 이게 월간 최대 매도 기록을 갈아치울 기세라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아니 마치 파티에서 DJ가 가장 신나는 곡을 막 틀었는데 한국 투자자들만 비상구로 달려가는 격이잖아요. 골드만삭스가 코스피 8천을 부르짖는데 도대체 왜 다들 현금화해서 빠져나가는 걸까요?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이 14조 원이라는 거대한 매도세가 단순한 공포심이나 시장 이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 도망치는 게 아니라고요? 네, 도망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시장의 심리와 밸류에이션 메커니즘을 꿰뚫어본 아주 고도의 차익 실현 과정으로 읽어야 하거든요. 현재 코스피 대형주들의 지수 등락률을 보면 플러스 0.00%입니다. 0%요? 아, 완전히 멈춰있네요. 맞아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시장 주도주들이 완벽하게 얼어붙어 있죠. 사상 최고치라는 그 숫자 자체가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심리적 저항선을 만드는 겁니다. 아무리 AI 산업 전망이 밝아도 지금 주가가 미래 10년치 이익을 이미 당겨와서 반영한 건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하는 타이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딱 멈춰서 있다는 건 내가 지금 팔려고 내놓아도 더 비싼 가격에 사줄 새로운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정확합니다. 그 상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이동을 보면 상황이 더 명확해지거든요. 브리핑에 따르면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1조 9천억 원을 팔아치운 반면 코스닥에서는 7,200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코스닥을요? 네, 그러면서 코스닥의 2%대 강세를 견인했죠. 이건 이제 시장 전체를 통째로 사는 패시브 투자가 끝났다는 뜻입니다. 아하, 지수 전체를 끌어올리는 장세는 끝났다. 네, 지수를 이끌던 거대 기술주에서 막대한 수익을 챙겨서 현금화한 뒤에 그 자금을 에너지, 건설, 조선 ETF, 화장품처럼 아직 덜 오른 이른바 저평가 섹터로 밀어넣고 있는 겁니다. 와, 아주 치열하게 옥석가리기를 하고 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14조 원 매도는 시장을 아예 떠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잔혹한 장세에서 다음 주도주를 선점하기 위해 실탄을 장전하는 일종의 방어적 메커니즘인 셈입니다. 맹목적으로 그냥 지수 상승에 베팅하는 게 아니라
섹터 간의 자본 순환 주기를 우리 투자자들이 아주 정확히 타고 있다는 거네요. 네, 아주 스마트해진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 냉정한 현금화의 파도가 단지 한국 국내 주식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미국 주식 시장에서도 엄청난 변화가 있죠. 맞아요. 일명 서학개미로 불리는 한국의 미국 주식 투자자들이 지난 1년간 무려 2조 4천억 원 규모의 미국 주식을 순매도했어요. 그리고 그 막대한 자금이 다시 한국으로 유턴하고 있거든요. 짐을 싸서 돌아오고 있는 셈이죠. 아니, 기사를 보면 한국 소프트웨어 주식들은 지하실에 갇혀 있다고 표현할 정도로 부진한 상황이라 상대적 박탈감이 큰데 나스닥은 막 천장을 뚫고 우주로 가고 있잖아요. 대체 왜 짐을 싸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겁니까? 자본이 국경을 넘을 때는 단순히 그 해당 기업의 수익률만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필터인 환율, 그리고 거시정책이라는 렌즈를 반드시 거치게 되거든요. 아, 환율 렌즈요? 네, 오늘 브리핑을 보면 현재 원달러 환율이 1,476.34원입니다. 전일 대비 5.30원이나 하락했어요. 뚝 떨어졌네요. 네, 즉 달러 가치가 꺾이고 원화 강세가 시작되는 변곡점이란 뜻이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미국 주식의 주가가 여기서 더 오르더라도 달러 가치가 떨어져 버리면 나중에 한국 돈으로 환전할 때 발생하는 환차손이 주가 수익률을 다 갉아먹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청취자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나스닥에서 내가 주당 10달러를 벌었어도 그 10달러를 원화로 바꿀 때 환율이 예전보다 떨어져 있으면 최종 계좌에 찍히는 내 돈은 줄어든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고평가된 미국 기술주에 대한 피로감도 큰데 환율 리스크까지 커진다면 굳이 이중의 리스크를 질 필요가 없는 거죠. 최고점에서 달러 자산을 팔고 원화로 바꾸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타이밍입니다. 야, 진짜 철저한 계산이네요. 게다가 이 유턴 현상에는 아주 강력한 정책적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바로 WGBI, 세계 국제지수 편입 효과와 RIA, 즉 퇴직연금 등의 자금 흐름 때문입니다. WGBI 편입이요. 뉴스에서는 자주 나오는데 솔직히 이게 시장에 구체적으로 어떤 물리적인 힘을 작용하는 건지 내 주식 계좌랑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직관적으로 확 다가오진 않거든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WGBI는 쉽게 말해서 전 세계 국경을 넘나드는 수천조 원 규모의 패시브 펀드들이 추종하는 일종의 거대한 투자 내비게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내비게이션이요? 한국이 이 지수에 편입되었다는 건 글로벌 펀드들이 의무적으로 자신들의 장바구니 안에 한국 국채를 일정 비율 채워 넣어야 한다는 그런 기계적인 매수 규칙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무조건 사야만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럼 외국인들이 한국 국채를 사려면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야 하잖아요. 이 거대한 자본 유입이 원화 가치를 구조적으로 방어해주고 결국 한국 자본시장 전체에 엄청난 유동성 바닥을 다져주게 되는 겁니다. 아하, 든든한 바닥이 생기네요. 네, 스마트머니는 바로 이 거시적인 자금 이동의 길목을 먼저 지키기 위해서 국내로 돌아오고 있는 거죠. 실제로 ETF 시장 동향을 봐도 국내 증시형으로 들어오는 자금이 미국 증시형으로 완전히 압도하고 있거든요. 야, 그러니까 단순히 한국 주식이 싸니까 사러 온다가 아니었네요. 환율 변동성으로 인한 손실을 피하면서 동시에 WGBI라는 거대한 글로벌 펌프가 원화 자산 가치를 밀어올릴 거라는 구조적인 메커니즘에 베팅하고 있다는 거네요. 네, 아주 거시적인 큰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네, 근데 청취자 여러분, 이런 극단적인 방어적 태세나 자금 재배치가 왠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번 주 거시경제 캘린더를 보면 더 완벽하게 이해가 되거든요. 당장 4월 28일 비자를 시작으로 알파벳,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30일 애플까지 이른바 빅테크 어닝 슈퍼 위크가 기다리고 있어요. 시작에 유혹이 다 쏠려 있죠. 게다가 여기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은퇴 전 마지막 FOMC 회의까지 겹쳐 있습니다. 이거는 비유하자면 전교 1등부터 5등까지 한꺼번에 성적표를 발표하는 날인데 하필 가장 엄격한 교장 선생님, 그러니까 파월 의장의 은퇴 전 마지막 훈화 말씀까지 겹친 격이잖아요. 하하,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번 주 시장이 왜 이렇게 숨을 죽이고 있는지 아시겠죠? 실제로 미국 S&P 500이랑 나스닥 1일 등락률이 플러스 0.00%로 딱 멈춰 있단 말이죠. 이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죠.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AI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전 세계 돈줄을 쥐고 있는 중앙은행의 매파적인 억압적 거시 환경이 정면으로 충돌할 때 과연 시장 변동성이 어떻게 극대화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진짜 창과 방패의 대결이네요. 브리핑을 보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324%로 OBP 상승했습니다. FOMC의 매파적 기조를 시작에 벌써 선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전문가님, 우리 청취자분들 일상생활 체감 물가로 치면 금리가 0.05%포인트, 즉 OBP 오르는 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들릴 수 있거든요. 근데 왜 월스트리트의 수백경 원짜리 자본이 FOMC 전날에 이 미세한 OBP 움직임에 숨을 죽이고 멈춰설 만큼 긴장하는 건가요? 채권 시장에서 FOMC 직전의 OBP 상승은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닙니다. 거대한 포지션의 이종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전 세계 모든 자산 가격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무위험 수익률이거든요. 무위험 수익률이요? 네, 특히 주식, 그중에서도 미래의 폭발적인 성장성을 땡겨와서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빅테크 기업들에게 이 금리는 일종의 할인율로 작용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미래 수익의 현재 가치가 수학적으로 쪼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아, 밸류에이션 자체가 낮아지는군요. 맞습니다. 파월 의장의 마지막 발언이 예상보다 단 1도라도 더 매파적이라면, 즉 고금리를 좀 더 오래 유지하겠다는 뉘앙스만 풍겨도 지금 사상 최고치에 달한 나스닥의 밸류에이션은 정당성을 잃게 됩니다. 시장은 기업 실적이 아무리 잘 나와도 이 보이지 않는 금리라는 중력이 주가를 확 끌어내릴 수 있다는 그 메커니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엄청난 실적으로 주가를 위로 밀어 올리려는 힘하고 고금리라는 할인율로 가치를 짓누르려는 힘이 완벽하게 팽팽한 균형을 이루고 있어서 플러스 0.00% 이 폭풍전야의 고요함을 유지하고 있는 거군요. 네,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그렇다면 주식시장이 이렇게 멈춰있는 동안에 지정학적 리스크를 가장 직관적으로 반영하는 FICC, 그러니까 채권이나 외환, 상품 시장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보죠. 미, 이란, 2주 휴전 합의 뉴스가 나오면서 안도 랠리가 있었다고는 하는데 정작 원유, WTI 가격은 배럴당 94.40달러로 급등 중입니다. 중동 위기가 본질적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한국 정유사들은 손실이 누적돼서 정부의 최고 가격제를 조정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요. 아니, 상식적으로 원유 가격이 비싸지면 정유사들도 휘발유를 비싸게 팔면 되니까 마진이 남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손실을 본다는 거죠? 이게 바로 글로벌 원자재 시장의 메커니즘하고 국내 정책이 엇박자를 낼 때 생기는 전형적인 시장 왜곡 현상입니다. 왜곡 현상이요? 네. 국제 유가가 94달러로 치솟는다는 건 정유사들이 사와야 하는 원재료 가격이 폭등했다는 뜻이잖아요.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이 비용을 당연히 주유소 판매 가격에 전가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휘발유 가격의 상한선, 즉 최고 가격제로 꽉 묶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 비싸게 사왔는데 비싸게 팔 수가 없네요. 그렇죠. 비싸게 사와서 싸게 팔아야 하는 구조적인 역마진이 발생해버리는 겁니다. 반면에 브리핑에 나오는 중국의 상황을 보면 완전히 대조적이에요. 중국은 어떤데요? 중국은 이 중동 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올해 첫 유가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국가 주도의 강력한 자원 비축 시스템이 있고 러시아나 중동과 다자간 에너지 공급망을 뚫어놨기 때문에 글로벌 유가 변동성으로부터 국내 경제를 분리해내는 일종의 디커플링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와, 똑같이 배럴당 94달러 기름을 두고도 한국은 규제 때문에 기업이 손실을 떠안고 중국은 전략적 공급망으로 물가를 통제하고 진짜 극명한 대비네요. 네, 지정학적 위기를 다루는 방식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근데 전문가님, 오늘 브리핑 자료 전체를 통틀어서 제가 가장 충격받았던, 아니 진짜 경악에 가까웠던 데이터는 따로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달러 인덱스가 159.3330으로 밀리면서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전통적인 안전자산의 상징인 금, 그리고 디지털 자산의 대표격인 비트코인 가격이 놀랍게도 정확히 10만 3천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단 1달러의 오차도 없이요. 네, 금은 18달러가 오르고 비트코인은 1240달러가 올라서 정확히 같은 가격에 만났죠? 이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이 물리적인 금괴랑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탄생해서 거래되는 비트코인이 어떻게 거울처럼 완벽한 데칼코마니를 이룰 수가 있죠? 전문가님, 이거 기계적인 차익 거래나 알고리즘이 억지로 가격을 맞춘 건가요? 아니면 그저 기적적인 우연인가요? 사실 이건 단순한 우연의 일치로 넘기기에는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가 너무나 깊숙이 진행됐다는 뜻입니다.
지금 월스트리트를 비롯한 거대 기관 투자자들이 금과 비트코인을 완전히 동일한 리스크 해칭 바스켓으로 묶어서 취급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하고 상징적인 증거죠. 아, 아예 똑같은 자산으로 본다고요? 네. 말씀하신 알고리즘 트레이딩이 실제로 두 자산 간의 비율을 실시간으로 추종하면서 해칭 자금을 배분하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왜 하필 이 두 자산인가입니다. 그러게요. 왜 둘 다 오르는 걸까요? 미 이란 휴전 같은 표면적 평화에도 불구하고 스마트머니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본질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고 가격에 선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끝없는 국채 발행과 인플레이션 때문에 국가가 발행하는 명목화폐의 구매력이 붕괴될 수 있다는 거대한 공포에 베팅하고 있는 거죠. 명목화폐요? 그러니까 달러나 원화 같은 종이돈의 가치가 녹아내릴 거라는 공포요. 맞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시스템 붕괴 공포를 방어할 수 있는, 해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물리적인 희소성을 가진 금뿐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세대의 자본은 수학적 알고리즘으로 총공급량이 제한된 비트코인을 금과 완벽하게 동등한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정해버린 겁니다. 와, 금과 동등하다니. 아누구 시대의 궁극적 안전자산과 디지털 시대의 혁신자산이 10만 3천 달러라는 교차점에서 정확히 만났다는 것. 이건 시장이 정부 통제를 받지 않는 희소성 그 자체에 엄청난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럼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가 다룬 이 방대한 데이터들을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적인 관점으로 한번 요약해보죠. 우리는 지금 거대한 모순 한가운데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나스닥 44,000선이라는 이 AI가 이끄는 사상 최고치의 화려한 랠리에 환호하고 있죠. 하지만 그 속은 아주 냉정하게 돌아가고 있죠. 네, 그 속에서 한국의 투자자들은 14조 원을 차익 실현하며 방어벽을 세우고 서학개미들은 환율 변동과 WGBI라는 거시적 팜프를 읽고 자산을 본국으로 유턴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슈퍼위크와 중동의 위기라는 불확실성 앞에서는 금과 비트코인이라는 두 가지 형태의 희소성으로 거대한 해증 자금이 몰려들고 있는 거고요. 네, 성장을 좇는 탐욕과 붕괴를 대비하는 방어적 태세가 이토록 완벽한 메커니즘으로 동시에 작동하는 시장은 정말 보기 드뭅니다. 당장 내일부터 시작되는 슈퍼위크의 뉴스를 보실 때 우리 청취자 여러분은 단편적인 실적 숫자만 보실 게 아니라 이런 거대한 자본의 재배치 관점을 꼭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심층 탐구를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이 복잡다단한 시장을 관통할 우리 청취자분들이 스스로 고민해 볼 만한 도발적인 화두를 하나 던져주시죠. 네, 오늘 우리는 나스닥 24,000 시대와 10만 달러가 넘는 금, 비트코인을 동시에 보았습니다. 주식시장이 역사상 가장 뜨거운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엄청난 속도로 현금을 대체할 진짜 안전자산을 찾고 있죠.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 다가올 미래에 안전하다는 것의 진짜 정의는 무엇일까요? 안전의 정의라? 국가가 보증하는 화폐일까요? 변치 않는 원소기호인 물리적인 금일까요? 아니면 알고리즘으로 짜인 비트코인일까요? 시장은 이미 그 답을 재평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 묵직하네요. 오늘 밤에는 내 자산이 어디에 닻을 내리고 있는지, 우리가 굳게 믿어온 안전이라는 단어의 진짜 정의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꼭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도 시장 이면에 숨겨진 놀라운 단서들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탐구에서 만나요.